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모의고사, 21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서 친환경 자동차에 관한 지문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졌고,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하게 되었으며, 그것을 위해 자동차 분야 규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친환경차가 주목을 받게 됐죠. 자, 그럼 1문단에서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바는 친환경차가 주목을 받게 된 배경, 원인, 이유 이렇게 1문단을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은 문단이었으니까 쉽게 처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차에는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가 있는데 이 중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여 주는 모터만으로 구동되고, 자, 모터만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런 보조사들 우리 잘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안에 전기차가 있고 수소전기차가 있고 하이브리드차가 있는데, 자, 얘네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친환경 자동차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공통점은 모터로만 구동이 됩니다. 그리고 모터를 뭐라고 정의해 줬냐면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애다. 이렇게 모터의 역할을 정의해 줬죠. 그러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모터만으로 구동되는 공통점으로 묶이는 거라면 반대편에 있는 하이브리드는 뭘까요? 그 내용이 뒤에 상세하게 서술될 겁니다. 바로 모터와 함께 엔진을 사용하여 구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모터에다가 엔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터만으로 구동되는 것과 모터와 엔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구분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엔진은 뭐라고 정의되어 있는지 보니까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터와의 차이점이 부각이 되는 것이고, 이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비슷하냐? 내연기관차하고 비슷한 것이구나. 네, 이렇게 정의들을 구분해서 잡아주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연기관차는 마찰 제동 장치를 사용하므로 이게 그러면 원인이 되는 거네요. 마찰 제동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결과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된 후에 사라지는 반면이라고 했으니까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를 다시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친환경차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배터리의 충전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회생 제동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연기관차는 마찰 제동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고, 요 친환경 자동차는 회생 제동 장치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찰도 사용하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생 제동 장치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기준들을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공통점과 차이점이 굉장히 여러 갈래들로 묶이고 있죠. 네, 처음에는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공통점으로 묶어주는 것 같더니 요번에 이제 회생제동 장치를 얘기할 때에는 또 하이브리드 차까지 함께 묶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기준들을 명확하게 잡아주셔야 시험 문제로 바꿔치기가 나와서 변형되어서 출제가 될 때, 아, 얘네들의 특징은 이거였지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기준들을 잡아주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네, 그러면 친환경차의 세 번째 하이브리드 차부터 먼저 설명을 하는 거네요. 출발할 때에는 모터를 구동하고 주행 시에는 모터와 엔진을 적절히 이용하므로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연비가 좋고 배기가스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은 뭐 친환경 자동차의 공통적인 특징이니까 요 3문단에서 새롭게 무언가를 잡아줘야 되는 내용은 아니죠. 그 다음에 모터를 구동하는 것과 모터와 엔진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 이것도 역시 이 문단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추가된 정보는 뭐냐면 출발할 때와 주행할 때 사용하는 애들이 다르다. 이런 것들은 이제 3문단에서 새롭게 추가된 정보니까 연결을 좀 해주면 좋겠죠. 얘는 출발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고 얘네들은 주행할 때 적절히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는 것이겠구나.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엔진이 없죠. 네, 이 문단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모터를 사용해 전기 에너지만 역시 보조사만입니다.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 충전을 해. 자, 이번에 갑자기 주어가 전기차로 바뀌었습니다. 앞에 문장의 주어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묶어서 공통점을 위주로 서술해줬다면, 자, 다음 문장부터는 이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차이점을 얘기해줘야 되겠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차이점이 없다면 분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언가 차이점이 있으니까 둘 사이를 다시 분류할 수 있는 건데 이 둘 간의 차이점은 사실 이 문단까지 등장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문단에 들어서야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구분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고전압 배터리에 충전을 해 전기 에너지를 모터로 공급하여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 충전을 하고요. 그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누구한테 보내냐? 모터한테 보내죠. 그래서 그 모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소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연료 탱크에 수소를 저장하네요. 그러면 수소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가 아니라 연료 탱크에 수소를 저장을 하죠. 이렇게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의 차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연료 전지를 통해 전기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그러면 연료 탱크 다음에 연료 전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역할이 수소를 저장하는 역할이고 얘는 수소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전기 에너지로 변환됐으니까 이제 모터로 보낼 수 있겠죠? 전기 에너지를 다시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모터의 역할이겠죠. 연료전지는 차량 구동에 필요한 수준의 전기 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수의 연료전지를 직렬로 연결하여 가로를 쌓아 만드는데 이를 스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연료전지를 직렬로 연결해서 스택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바로 시키기 위해, 이게 바로 목적이고 이유가 되는 거죠. 수도 전기차죠. 그러니까 차량 구동에 필요한 수준의 전기 에너지는 뭐 적은 양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전기 에너지의 그 양이 필요하다 보니까 다수의 연료전지를 직렬로 연결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연료전지는 저장된 수소와 자, 엔드 구조잖아요. 그러면 저장된 수소, 얘는 앞에 나왔습니다. 수소가 저장되어 있는 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여기죠. 연료 탱크죠. 그러면 수소는 해결이 됐고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공기 속 산소. 네, 이 공기 속 산소는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료 탱크로부터는 뭐를 받죠? 바로 수소를 받는 거고 외부로부터는 산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산화 환원 반응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 바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죠. 이 전기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구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연료 전지의 목적이 수소를 공급받아서 뭐를 생성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료 전지의 목적이었잖아요. 어디에 나왔습니까? 바로 여기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그대로 이어져서 받아주는 문장이었음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문장이지만 사실 반복되는 문장,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진술해주는 문장은 연결해서 읽어주고 엮어서 읽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복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복을 해주는 거죠. 즉, 이 문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려줘야 하는 정보, 그리고 연결해줘야 하는 정보는 뭐냐면 맞아. 연료 전지라는 것은 왜 필요했지? 바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했지. 근데 그 생성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원리와 과정을 명확하게 잡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산화 환원이 무엇인지를 모를까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산화와 환원을 구분해 줘야 되겠죠. 산화란 전자를 내어주는 거니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원은 전자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를 얻게 되면 음이온이 된다고 했고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수소 전기차에는 백금을 넣은 촉매와 고분자 전해질막을 지닌 연료 전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자, 촉매하고 연료 전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연료 전지는 산문단에서 계속 했던 내용이고요. 촉매라는 단어는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우리 과학 시간에도 촉매를 배우지만 국어 시간에도 이렇게 촉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국어에서 나오는 촉매, 국어에서 촉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게 어떤 뜻을 가지는 건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무언가를 촉진시켜주는 매개체라는 의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뭐를 촉진시켜 주는 거지? 네, 바로 앞에 나왔던 이 산화환원 반응 과정을 촉진시켜 주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산화환원 반응 과정은 왜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걸 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왜 읽고 있어요? 바로 연료 전지가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자,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연료 전지 안에서 그 원리가 이제 산화환원 반응 과정을 통해서 설명이 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랑 누가 만나야 돼요? 바로 수소와 산소가 만나야 되죠. 수소는 어디에서 옵니까? 연료 탱크에서 오죠. 산소는요?
외부 공기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잡아주면서 글을 읽어나가는 연습을 우리가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정교하게 글을 읽어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맞췄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문제를 다 푼 이후에 오답을 하고 지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명확하게 한 문장 한 문장을 해석하고 그 문장들끼리의 연결관계, 이 문장이 왜 앞에 있었어야만 하는가, 그래서 그 앞에 있던 문장이 뒤에 있는 문장을 어떻게 보충해주고 뒷받침해주고 지지해주면서 설명이 연결되어 이어져 나가는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나가셔야 글을 한눈에 파악하고 글이 지금 어느 과정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의식과 방향점을 잡은 채로 읽어나가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매하고 연료전지의 소재를 얘기해 줬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뭡니까? 출력도 크고 저온 어쩌고 부조 어쩌고 여러 장점이 있구나. 이 정도로 처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연료전지의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 사용되는 촉매 속에 들어있는 백금은, 그럼 촉매는 어디 들어있냐? 뿔과 마이너스 극에 들어있고 그 촉매 안에 백금이 들어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극에서는 산화 반응을, 플러스 극에서는 환원 반응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백금이 하는 역할은 얘네들을 촉진시켜주고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극 사이에 있는 고분자 전해질막, 걔는 양이온의 이동은 듬고 음이온과 전자의 이동은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새로운 정보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정보량이 많아지고 있죠. 어렵습니다. 이게 과학기술 지문의 공통적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떤 힌트를 제공하죠? 바로 그림이라고 하는 힌트를 제공합니다. 여기 3문단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눈을 슬쩍 돌려서 그림을 통해 이 글을 이해하려는 의식적인 의도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극이고 얘가 플러스 극이고 얘가 막이고 얘는 수소가 오고 있으니까 여기 왼쪽은 어디예요? 바로 연료 탱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산소가 오고 있으니까 얘가 외부가 되겠구나. 이렇게 먼저 공간들을, 장소들을 잡아줄 수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백금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극이니까 무슨 반응이죠? 산화 반응을. 얘는 플러스 극이니까 산원 반응을. 그리고 얘는 막이니까 양이온은 너 이동해도 괜찮아? 음이온이랑 전자는 안 돼. 이렇게 역할들, 각 장소별, 공간별로 어떤 역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글로 읽을 때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죠. 뇌도 그렇게 각인을 합니다. 그림을 통해 우리가 그 지문을 읽어나가는 것이 그냥 글을 순서대로 쫙 읽어나가면서 정보를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용이하고 쉬운 방법이다. 잡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문단까지 뭔가 밑작업들은 다 끝이 났죠. 각 공간들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 각 공간들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까지에 대한 작업들 이렇게 쌓아주고 깔아주는 정보들이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5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그래서 누가 들어와서 누가 거기서 뭘 만나게 되고 어떻게 변화해서 마지막으로 나가게 되는지 그 도착 지점까지의 과정과 원리를 이제 쫙 설명해주는 구간이겠죠. 그래서 5문단에서 나올 내용은 지금 앞에서 읽었던 1, 2, 3, 4문단에 나왔던 내용들이 쫙 다 같이 합쳐지면서 드디어 결론에 이르게 되는 문단, 가장 중요한 문단이 될 것이다. 먼저 그렇게 구조를 잡아줄 수 있고요. 우리가 이 글을 읽는 목표 지점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지금 이 연료전지의 목표 지점, 꼬린 지점은 어디인 거예요? 뭐까지 가야 이 연료전지의 역할이 끝납니까? 바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까지를 한번 읽어나가고 추적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문단입니다. 연료전지에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은 수소를 저장한 연료 탱크로부터 수소가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림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수소가 마이너스 극으로, 외부의 공기 속 산소는 오케이, 플러스 극으로 유입되며 시작이 됩니다. 마이너스 극에 공급된 수소는 촉매 속 백금에 의해 수소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되고, 자, 백금에 의해 이렇게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되는 이유는 뭐죠? 바로 마이너스 극에 있는 백금은 산화 반응, 즉 전자를 내어줌으로써 양이온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죠. 4문단까지의 내용을 잘 쌓았으면 여기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그냥 끄덕끄덕 합리적으로 납득되는,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지문과 지문의 정보들이 연결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결론임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온은 막을 통과해 플러스 극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렇죠? 막은 양이온의 이동은 도와주니까 양이온은 그대로 플러스 극으로 도달하죠. 그런데 전자는
왜 이 외부 회로를 통해서 플러스극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까? 막은 바로 음이온과 전자는 통과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너 수소 양이온은 지나가. 그러나 전자 너는 이 외부 회로라고 하는 곳으로 지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외부 회로로 흐르며 전기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때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그 연료전지의 역할, 전기 에너지가 생성됐고요. 이렇게 생성된 전기 에너지는 이제 어디로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터로 전해지죠. 왜? 이거 우리 앞에서 잡았죠? 연료전지가 수소를 전기 에너지로 만들면 모터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모터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남았어요? 바로 이 전자가 여기로 나왔죠. 그리고 양이온이 이동했죠. 얘네 둘 까먹어주면 안 되겠죠. 나 아직 남아있어.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지 뒤에 나옵니다. 플러스 극에서는 공급된 산소가, 그렇죠. 산소도 여기서 공급됐죠. 외부 회로를 통해 이동해온 전자와 결합합니다. 누구요? 바로 얘예요. 외부 회로를 통해 이동했던 전자와 산소가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산소 음이온이 됩니다. 네, 왜 그렇죠? 플러스 극에서는 환원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환원 반응은 바로 전자와 만나게 해주는 역할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산소와 전자가 만나서 누가 된다고요? 산소 음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수소 양이온과 또 만나야죠. 요 수소 양이온과 산소 음이온이 만나서 누가 된대요? 물이 되어서 외부로 이렇게 슝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애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네, 연료전지에서 모든 아이들이 다 지들끼리 만나고 어쩌고 해서 잘 떠나갔습니다. 그죠? 외부로 배출됐든 아니면 외부 회로를 통해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어서 모터로 전해졌다. 그래서 육문단에서는 이런 수소 전기차의 장점들, 왜 이 수소 전기차가 친환경적인지, 효과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계, 좀 비싸. 그래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있어. 이러면서 좀 비교적 쉬운 문단이죠. 이렇게 뭔가 좋은 점과 그 다음에 아직까지 부족한 점 소개하면서 마무리되는 전형적인 쉬운 문단에 해당하는 결론이죠. 네, 5문단이 가장 어려웠던 것이지 6문단은 그렇게 설명이 마무리가 되면서 글이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문제는 나머지들은 적절하니까요. 읽어보시면 그냥 당연히 문단에 나왔던 지문에 나왔던 내용들일 것입니다. 3번 선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수소가 연료로 쓰이는 이유는 가솔린보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게 아니고 높다라고 6문단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1번하고 4번 선지는 다 6문단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였고요. 요 5번 선지가 조금 여러분들 해결하기 까다로웠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물론 3번 선지가 누가 봐도 너무 정답이다 보니까 사실 5번 선지까지 고민은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 5번 선지는 어디에 나왔습니까? 바로 네, 차를 구동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다수의 연료 전지를 직렬로 연결한다. 그걸 우리 스택이라고 한다 했었죠. 바로 3문단이었습니다. 이 부분이죠. 3문단에 나왔던 내용이 이렇게 5번 선지로 등장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5번 선지를 만약에 조금 어렵게 출제했더라면 오답률이 좀 높아질 수 있게끔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죠? 얘는 한번 다 보도록 할게요. 자, A와 D에 들어있는 금속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백금이죠? 그 백금은 수소와 산소의 이온화를 촉진하겠군. 그렇죠. 마이너스 극에 있는 백금은 수소의 이온화를 촉진합니다. 그죠? 수소가 마이너스 극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의 무슨 이온화를 촉진합니까? 바로 양 이온화를 촉진하죠.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의 이온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자, 2번. 비를 통해 전자가 흘러가는 이유는 네, 전자가 외부 회로를 통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 때문이었죠? 바로 막 때문이었습니다. 전해질 막은 양이온만 통과할 수 있게 하지 음이온과 전자는 통과할 수가 없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자, 3번입니다. C를 통과하여 고분자 전해질 막을 통과하여 D로 이동하는 수소 양이온은 맞습니다. 수소 양이온은 여기 있었죠. 여기 바로 C를 통해 D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A에서 그죠? 플러스 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A. 그죠. A는 마이너스 극이네요. 네.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잃은 수소겠군. 그렇죠. 수소는 원래 전자를 갖고 있던 애인데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A에서 전자를 잃은 수소가 바로 수소 양이온이죠. 걔가 어디에요? 지금 그림이 안 보여. 네, D로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적절하고요. 4번 A와 D에서 분리된 전자는 자, A에서는 전자가 분리되나요? 그렇죠. 산화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분리가 됐죠. 근데 D에서는 어떻습니까?
뒤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자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를 얻게 되는 거였죠. 자, 그런데 누가 전자를 얻었는지 기억나세요? 수소가 전자를 얻는 게 아니라 산소가 전자를 얻었죠. 그럼 그 산소가 얻은 전자는 어떤 전자입니까? 바로 이 B로 이동했었던 전자를 이 산소가 얻게 되면서 산소는 음이온으로 변하는 거였죠. 그래서 애초에 D에서는 전자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B에서 외부 회로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전자가 어떻게 외부 회로에서 만납니까? 그래서 이 4번 전지를 제대로 고쳐주면 어떻게 고쳐집니까? A에서 분리됐던 전자는 B에서 누구와 만나는 거예요? 산소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산소 음이온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애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A에서 분리된 전자가 외부 회로를 이동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걔네들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5번입니다. D에서는 수소 양이온과 산소 음이온. 네, 이 산소 음이온은 이 산소가 이 전달을 만나서 된 애였고요. 이 수소 양이온은 누굽니까? 이렇게 전해질 막을 통해서 통과했던 양이온이죠. 걔네 둘이 만나서 누가 되죠? 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은 다시 외부로 배출된다. 이러면서 연료전지의 역할이 끝이 났었습니다. 자, 40번 문제입니다. 기니디에 대한 이해. 기억은요, 누구였죠? 전기차하고, 그 다음에 수소전기차. 그 다음에 니에는 하이브리드차. 그 다음에 디귿은 내연기관차였습니다. 자, 기억은 니은 디귿과 달리 연료 탱크를 제작할 필요가 없다. 자, 여러분, 연료 탱크. 지금 우리 열심히 읽었던 애가 연료 탱크죠. 연료 탱크의 역할 뭐였어요? 바로 수소를 저장하는 애였죠. 연료 탱크에 저장된 수소를 어디로 보내요? 연료 전지로 보내는 거였죠. 이게 우리가 이 글을 읽었던 이유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이 연료 전지는 누구한테 필요한 애였어요? 바로 이 수소 전기차한테 필요한 애였죠. 네, 오히려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차하고 내연기관차는 필요가 없었던 애였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그렇죠. 기역에 쓰이는 모터와 디귿에 쓰이는 엔진을 주행할 때는 적절히 이용하죠. 주행 말고 출발할 때였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바로 출발할 때에는 모터만 사용한다. 자, 3번 어떻습니까? 감속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바로 마찰 제동 장치를 사용하냐, 회생 제동 장치를 사용하냐, 이런 내용이었었죠. 근데 이 회생 제동 장치는 아까 친환경차 3가지에 모두 쓰인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기억하고 니은한테 쓰이는 게 맞습니다. 네, 4번이랑 5번 넘어갈게요. 5번만 볼까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애 누굽니까? 바로 모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41번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